그래서 노인네 숨은 정확히 언제 끊어진답니까? 화장실 칸막이 뒤 78세 왕덕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평생 피를 팔아 끓인 곰탕 국물로 금지옥역 키워낸 자식 새끼들이 고작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비의 남은 수명을 경마장 말처럼 베팅하고 있었다. 3천억 원, 그가 50년간 쌓아올린 찬란한 황금의 탑은 결국 괴물을 키워낸 거대한 축사였을 뿐이다. 배신감에 차오르던 눈물은 순식간에 말라버렸고 늙은 가장의 눈동자에는 펄펄 끓는 가마솥보다 더 뜨거운 도끼가 들어찼다. 내 살점을 뜯어먹으려 달려드는 저 굶주린 하이에나들에게 감히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처절한 지옥을 맛보여 주리라. 늙은 호랑이는 거친 숨을 삼키며 마지막 이빨을 드러냈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적들을 향해 소리 없는 선전포고를 날렸다. 이제 자비는 없다. 왕관의 가문이 운명을 건 잔혹하고도 통쾌한 상속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성북동의 밤은 유난히 길고 차갑습니다. 대지 300평이 넘는 이 으리으리한 저택의 주인, 왕관의 곰탕그룹의 왕덕배 회장은 지금 12인용 식탁 끝에 웅크리고 앉아 식어버린 편의점 컵라면을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번쩍거리고 발밑에는 이탈리아 장인이 짰다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지만 정작 대한민국 100대 부자라는 그의 저녁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후루룩 면발 넘어가는 소리가 텅 빈 거실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오늘은 왕 회장의 78번째 생일입니다. 하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육중한 현관 초인종을 누른 건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들 뿐이었습니다. 현관 입구에는 장남 태성이 보낸 최고급 산삼 세트, 딸 태희가 보낸 명품 브랜드 넥타이, 막내 태준이 보낸 최신형 안마의자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물건들은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식사나 같이 하시죠. 라는 따뜻한 전화 한 통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계좌번호나 유산 목록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100인치 대형 TV에서는 왕관의 곰탕 창립 50주년, 연 매출 3천억 달성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의 아나운서는 왕 회장의 맨손 성공 신화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그를 존경받는 기업가로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현실의 왕덕배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3천억이 다 무슨 소용이야. 존경은 얼어 죽을. 정작 내 생일날 미역국 한 그릇 끓여줄 사람 하나 없는데. 왕 회장은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자 그 속에 비친 자신의 쭈글쭈글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돈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쓸쓸하고 고독한 늙은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할수록 가슴속 구멍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문득 30년 전 서울 변두리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수제비를 먹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외풍이 심해 입김이 호호 나왔지만 아내와 아이들의 체온에 기대어 잠들던 그때 태성이가 국물이 맛있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태희가 아빠 어깨를 주물러 주던 그때 통장에 10원 한 장 없던 그 시절이 어쩌면 진짜 부자였는지도 모릅니다. 회장님, 아직 안 주무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최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이자 그림자처럼 그를 보필해온 최 비서의 손에는
투박한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옥분 여사님이 보내신 쑥떡입니다. 오늘 회장님 생신인 걸 어떻게 아시고 꼭 전해달라시더군요. 따뜻할 때 드셔보시죠. 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동네 반찬가게 할머니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나를 더 챙기다니. 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투박한 쑥떡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쫄깃한 떡을 씹자 쌉싸름한 쑥 향과 함께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떡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왕 회장은 떡을 우물거리며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최서방. 네, 회장님. 나 내일 병원 좀 가야겠다. 속이 영 허하고 꽉 막힌 게 아무래도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야겠어.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십니까?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억울해서 눈도 못 감겠어. 왕 회장은 직감했습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과 공허함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자신이 평생 일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마주할 결과가 잔인하고도 슬픈 상속 전쟁의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왕덕배의 마지막 승부수는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남들은 아직 이불 속에서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지만 왕덕배 회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최 비서는 익숙하게 차를 몰아 강남의 화려한 도로가 아닌 종로의 허름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낡은 간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무궁화 목욕탕이었습니다. 왕관의 곰탕 그룹 회장이 동네 목욕탕 단골이라니 남들이 들으면 믿지 않을 이야기였지만 덕배에게 이곳은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해방구였습니다. 어이쿠 시원하다. 뜨거운 온탕에 몸을 담근 덕배가 깊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증기 사이로 그의 앙상한 상반신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어깨에는 지게를 오래 져서 생긴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고 배 쪽에는 커다란 화상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40여 년 전 시장통에서 국밥 육수를 끓이다가 솥단지가 엎어지는 바람에 입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흉측해 보일지 몰라도 덕배에게는 3천억 원의 자산을 일궈낸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죠. 최 비서가 익숙한 솜씨로 떼수건을 손에 끼고 덕배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사각사각 거친 타월이 살갗을 지나가는 소리가 탕 안을 규칙적으로 채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50년 세월의 두께가 쌓여 있었습니다. 최 비서는 덕배가 리어카 장사를 할 때 옆에서 배추를 나르던 동생이었고 덕배가 건달들에게 두들겨 맞을 때 대신 몸을 날려주던 친구였습니다. 최서방. 네, 회장님. 등짝에 뭐 잡히는 거 없나? 쥐적 같은 거 말이야. 매끈하십니다. 어제 드신 컵라면 때문에 얼굴만 좀 부으셨지. 아주 건강하십니다. 목욕을 마친 두 사람은 탈의실 평상에 앉아 바나나 맛 우유에 빨대를 꽂았습니다. 쭈글쭈글한 덕배의 손에 들린 노란 우유병이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지만 그는 어린아이처럼 쪽쪽거리며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던 20대 청년 둘의 대화가 덕배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야, 너 뉴스 봤냐? 왕관의 곰탕 회장 말이야. 재산이 3천억이 넘는다더라. 미친 3천억?
야, 그 할아버지 곧 갈 때 안 됐냐? 나이가 꽤 많던데. 그러니까 말이야. 그 자식들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버지가 숨만 거두면 수천억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와, 진짜 부럽다. 우리 아빠는 빚만 물려주게 생겼는데. 효도가 별거냐? 돈 많이 물려주는 게 효도지. 그런 아버지 둔 것도 능력이다, 능력. 청년들은 낄낄거리며 서로의 어깨를 쳤습니다. 덕배가 쥐고 있던 우유병이 찌그러졌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우지끈 소리를 내며 비명을 질렀죠. 덕배의 얼굴이 불그락 달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이놈들아,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라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덕배를 비참하게 만든 건 그 청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식들도 저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빨리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덕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는 찰나 최 비서가 그의 허벅지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최 비서는 덕배의 등을 떠밀다시피 하여 목욕탕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타서도 덕배의 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노려보았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 꽉 막힌 도로,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성공의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덧없게만 느껴졌습니다. 최서방, 자네도 들었지? 요즘 젊은 것들은 다 저 모양이야.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 회장님, 운전대를 잡은 최 비서가 백미러를 통해 덕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평소의 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 친구들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 댁 자제분들이 저렇게 생각하게 된 건 어쩌면 회장님 탓도 있습니다. 뭐, 내 탓? 내가 뭘 어쨌다고. 남들 다 굶을 때 고기 먹이고, 남들 버스 탈 때 유학 보내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줬잖아. 부족한 거 없이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덕배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최 비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최 비서가 나지막이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식 농사는 돈으로 짓는 게 아닙니다. 회장님. 통장에 돈은 남기셨을지 몰라도 자식들 가슴에 아버지는 남기지 못하셨잖습니까? 돈탑은 높게 쌓으셨는데 마음 들어갈 집은 못 지으셨습니다. 순간 차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덕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인생을 어떻게 갈아 넣었는데,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최 비서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 한복판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마음 들어갈 집, 그랬습니다. 덕배는 평생 건물을 짓고 공장을 늘리는 데만 골몰했지 자식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끄러. 운전이나 똑바로 해. 덕배는 퉁명스럽게 대꾸하고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빛은 깊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 늙은 가장은 길을 잃은 아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병원에서 마주할 결과가 무엇이든 덕배는 그것을 이용해 무너진 집을 다시 지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위태로운 벽돌로 쌓는 집일지라도 말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본관 21층 VIP 병동. 이곳은 병원이라기보다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복도 바닥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었고 소독약 냄새 대신 고급 디퓨저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2001호실 안에서는 왕덕배 회장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따, 간호사 양반. 이거 영양제 한 병에 10만 원이라며? 내가 밥 잘 먹는데 이딴 게 왜 필요해? 당장 뽑아. 덕배는 링거 바늘을 뽑으려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는 그에게 하루 입원비만 100만 원이 넘는 이곳은 가시방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옆에서 최 비서가 회장님 건강 생각하셔서 참으세요라며 뜯어말리고 있을 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위독하시다는 연락받고 골프 치다 말고 뛰어왔습니다. 장남 태성이었습니다. 이탈리아제 맞춤 정장을 빼입은 그는 헐레벌떡 들어왔지만 몸에서는 땀 냄새 대신 짙은 시가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장녀 태희와 막내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태희는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들어오자마자 병실 공기가 탁하다며 코를 막았고 태준은 술이 덜 깬 붉은 얼굴로 하품을 쩍쩍 해대고 있었습니다. 놀라긴 뭘 놀라. 그냥 정기검진이야. 온 김에 앉아라. 덕배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내심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비가 병원에 있다니 한 걸음에 달려와 준 것이 기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관심사는 덕배의 혈색이 아니었습니다. 태희는 들어오자마자 담당 주치의가 서울대 출신이 맞는지 의료사고 이력은 없는지 따져 물었고 태성은 최 비서를 구석으로 끌고 가 유언 공증은 어떻게 되어가냐고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소변 검사가 필요합니다. 화장실 다녀오셔서 검체 컵에 받아주세요. 간호사의 말에 덕배는 링거대를 끌고 병실 안쪽에 딸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링거줄이 문틈에 끼일까봐 배려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덕배가 소변을 보려는데 밖에서 자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환풍구를 타고 적나라하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야, 최 비서 나갔지? 태성의 목소리가 싹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걱정스러운 톤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비릿한 사업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의사 언제 온대? 나 진짜 급해. 이번에 아빠 혹시 치매 촉이라도 나오면 바로 성년후견인 신청해야 돼. 그래야 아빠가 맘대로 기부한다고 설치는 거 막을 수 있어. 태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덕배의 귀에 꽂혔습니다. 치매? 성년후견인? 덕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나, 치매가 문제가 아니야. 아까 간호사들 수군거리는 거 못 들었어? 췌장 쪽에 뭐가 보인대. 만약에 말기면 길어야 6개월이야.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6개월? 야, 그럼 상속세 준비해야겠네.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지? 강남 빌딩 2채는 담보대출 꽉 차 있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분을 넘겨받아야 세금을 줄이는데. 그러게 말이야. 저 노인네가 움켜쥐고 절대 안 내놓잖아. 차라리 의식 없을 때 지장 찍게 만드는 게 빠를 수도 있어. 아, 짜증나. 빚쟁이들이 이번 달까지 5억 안 갚으면 가게 와서 깽판 친다고 했단 말이야. 아버지 제발 빨리 좀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네. 태준이 신경질적으로 내뱉은 마지막 말. 빨리 좀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네. 그것은 결정타였습니다. 덕배는 세면대를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자식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려고 피눈물을 흘리며 쌓아 올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결국 자식들을 괴물로 만들었고 이제는 아비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줄 알았더니 썩은 고기나 탐하는 하이에나 새끼들을 키웠구나. 덕배는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에 물을 틀어 울음소리를 감췄습니다. 거울 속의 늙은이가 도끼를 품은 눈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놈들이 원하는 대로 순순히 죽어주고 순순히 돈을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이제 그는 힘없는 노인이 아니어야 했습니다. 철컥. 화장실 문을 열고 덕배가 걸어 나왔습니다. 거실의 소음이 뚝 끊겼습니다. 자식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양의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태성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안색이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가증스러운 연기였습니다. 덕배는 태성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마침 주치의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췌장에 작은 혹이 보이는데 악성일세. 덕배가 의사의 말을 가로채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놀라 덕배를 쳐다보았습니다. 덕배는 짐짓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비서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덕배는 아주 찰나의 순간 윙크를 보냈습니다. 내가 알아.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이거 암이야. 그것도 아주 지독한 말기암. 길어야 3개월. 내 명줄이 3개월 남았다는구만. 병실안은 충격에 휩싸인 척하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태성은 애써 표정 관리를 하려 했지만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떨림이 아니라 환희의 떨림이었습니다. 하이에나들의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먹잇감이 독을 품은 미끼라는 사실을. 왕덕배 회장의 거대한 사기극, 아니 참교육은 이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덕배의 불호령이 VIP 병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손에 잡히는 대로 크리넥스 통이며 물병을 집어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발작에 자식들은 혼비백산하여 병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덕배와 난감한 표정의 최 비서만이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노인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노련한 장사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최서방, 옷 챙겨. 나갈 데가 있어. 네, 지금 어딜 가시려고요? 밖에는 기자들과 자제분들이 진을 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몰래 나가야지. 화물용 승강기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간다. 아니, 도대체 어딜 가시려고 이러십니까? 덕배는 침대 밑에 숨겨둔 자신의 구두를 꺼내 신으며 씩 웃었습니다. 진짜 암 환자가 되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할 거 아냐? 자네 손녀딸, 그 미대 다닌다는 맹랑한 녀석? 걔한테 가자. 1시간 뒤 서울 마포구의 한 허름한 빌라 반지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아크릴 물감 냄새가 뒤섞인 작업실에 어울리지 않는 두 노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비서의 손녀 22살 최민지는 껌을 씹으며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정교한 위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범죄인 거 알지?
나 이거 걸리면 학교 잘리는 걸로 안 끝나. 쇠고랑 찬다고. 시끄러, 이 녀석아. 안 걸리게 감쪽같이 만들면 될 거 아냐. 사람 하나 살리자고 하는 짓이다. 최 비서가 민망한 듯 손녀를 채근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진단서 양식이 떠 있었습니다. 덕배는 모니터를 보며 지시했습니다. 야, 병명란에다가 굵게 써. 췌장암 사기. 영어로도 써야 있어 보이지 않냐? 그리고 소결란에다가 기대 여명은 3개월 내외로 추정됨. 아주 못을 박아버려. 마침내 컬러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병원장의 직인, 담당 의사의 서명까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따와 합성한 누가 봐도 완벽한 사형 선고문이었습니다. 덕배는 따끈따끈한 위조 진단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면 이제 그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노인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업실을 나와 차에 타려는데 최 비서가 심각한 얼굴로 덕배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하시겠습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겁니다. 자식들을 속였다는 죄책감을 어찌 감당하시려고요. 덕배는 위조 진단서를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심장 부근에서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서방, 나도 알아. 이게 미친 짓이라는 거. 하지만 이대로 죽으면 나는 진짜 실패한 인생이야. 3천억?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 새끼들이 괴물이 됐는데 나중에 저승 가서 집사람을 무슨 면목으로 보겠나?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들 내가 돈으로 다 망쳐놨다고 할 텐가? 덕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최 비서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저놈들을 사람으로 만들 마지막 기회.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해야겠어. 저놈들이 땀 흘려번 돈의 가치를 알게 될 때까지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왕관의 곰탕 본사 대강당. 긴급 소집된 임원들과 수많은 취재진 그리고 영문을 모른 채 불려온 삼남매가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아프시다면서 기자회견은 뭐고? 그러게 말이야. 혹시 경영권 승계 발표하시려는 거 아닐까?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덕배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이는 분장이었습니다. 창백한 안색,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무릎에 덮인 담요. 누가 봐도 오늘 내일하는 중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덕배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품 안에서 어제 위조한 진단서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췌장암 말기랍니다. 길어야 3개월. 삼남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엿들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배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꿀꺽 자식들이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 피 같은 재산 3천억 원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태희는 비명을 질렀고 태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성은 아버지, 그게 무슨 하며 뛰쳐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혼란을 즐기듯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단, 그 한마디에 소란이 뚝 그쳤습니다. 모두가 덕배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내는 숙제를 완벽하게 통과하는 자식놈에게는 기회를 주겠다. 덕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앞둔 노인의 눈이 아니라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기폭제가 터졌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기자 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왕관의 곰탕 본사 회장실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어수선했습니다. 기자들은 특종을 송고하느라 바삐 빠져나갔지만 정작 태풍의 눈 안에 있는 세 자식은 회장실 소파에 널브러져 넋이 나간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회 환원이라니. 아버지, 진짜 노망 나셨어요? 장녀 태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는 7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친 지 오래였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진 얼굴은 우아한 강남 사모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는 덕배의 등 뒤에 대고 장남 태성이 애원하듯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3천억을 기부한다니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는요? 저희가 그동안 회사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토사구팽하시는 겁니까? 덕배는 휠체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무릎에 덮인 담요를 만지작거리는 손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헌신? 골프장에서 헌신했냐? 백화점에서 헌신했냐? 너희가 회사 법인카드로 긁어댄 내역서 내가 모를 줄 아나? 덕배의 일갈에 태성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태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덕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죽어요. 저 진짜 죽는다고요. 이번에 빚 못 갚으면 사채업자들이 제 콩팥 떼어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태준의 울부짖음에 덕배의 마음이 욱신거렸습니다. 제 자식이 사채업자에게 쫓긴다니 부모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금고를 열어 돈을 던져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약해지면 평생 저 녀석을 구제불능으로 만드는 길이다. 그는 독하게 마음먹고 태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러게 누가 도박에 손대래? 내 콩팥을 떼이든 간을 떼이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내 변호사가 너희에게 제안서를 보낼 거다. 하기 싫으면 그냥 사회에 전 재산 기부하는 꼴 구경이나 하든가. 덕배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남겨진 3남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청담동의 한 고급 프라이빗 바에 모인 그들은 독한 위스키를 들이키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변호사가 보낸 서류 봤어? 3개월 동안 본가에 들어와서 살라니. 그것도 모자라 새벽 5시에 기상. 카드 압수?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지 이게. 태희가 담배를 피우며 신경질적으로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태성은 심각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이 없으면 경영권 방어가 불가능했고 태희는 갤러리 운영 자금이, 태주는 당장 갚아야 할 6억 원이 급했습니다. 형, 그만 계산하고 결정해. 형 안 할 거야? 형은 회사 뺏겨도 상관없어. 누나는? 갤러리 부도나면 감옥 가야 될 텐데.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매였습니다.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이 불공정하고 모욕적인 게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파멸할 운명이었습니다. 게다가 덕배가 보여준 피 묻은 휴지가짜와 쇠약해진 모습은 그들의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했습니다. 좋아. 들어가자. 까짓것 3개월 눈 딱 감고 버티면 돼. 어차피 아버지는 병석에 누워 계실 테니까 우리가 적당히 비위 맞춰드리면 금방 넘어오실 거야. 효도하는 척 연기 좀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유언장 고쳐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리면 되겠지. 하이에나들은 다시금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들은 이 게임을 효도가 아닌 상속 쟁탈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잔은 다시 채워졌고 건배 소리가 쨍그랑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공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성북동 대저택의 마당에 세 대의 고급 외제차가 들어왔습니다. 트렁크에서는 이민이라도 가는 듯 거대한 캐리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성, 태희, 태주는 비장한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왔냐? 현관문이 열리고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은 덕배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극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태성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였지만 덕배는 속아주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들어오너라. 단 그 짐들은 못 가지고 들어온다. 내가 말했지? 효도 계약서 제일 줘. 입소와 동시에 모든 개인 물품은 반납한다.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주는 옷만 입고 내가 주는 밥만 먹는다. 핸드폰도 반납해라. 아, 아버지. 핸드폰은 안 돼요. 사업상 연락 올 때가 얼마나 많은데. 태희가 펄쩍 뛰었지만 덕배는 냉정했습니다. 그럼 나가든가. 3천억 포기하고. 덕배의 차가운 한마디에 태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최신형 스마트폰과 가방을 최 비서가 내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태성과 태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차 키와 지갑을 반납했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삼남매 앞에는 굳게 닫힌 창고 문과 촌스러운 꽃무늬 몸빼 바지 세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너희들의 첫 번째 미션은 저 창고 정리다. 50년 묵은 먼지를 털어내라.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저녁밥은 없다. 태성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러 던지며 하늘을 향해 한탄했습니다. 아, 진짜 시작이구나. 3천억, 넣어두고 보자. 그렇게 대한민국 상위 1% 재벌 2세들의 처절하고 눈물겨운 서민 체험, 아니 인간 만들기 프로젝트가 막을 올렸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들의 앞날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속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식, 돈과 사랑 사이의 거대한 줄다리기였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거실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바닥에는 방금까지 자식들이 입고 있던 이탈리아산 최고급 맞춤 정장과 프랑스산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가죽 재킷이 허물처럼 벗겨져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세상 억울한 표정으로 서 있는 세 남매가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태성은 빨간색 꽃무늬가 들어간 펑퍼짐한 몸빼 바지에 늘어난 흰색 러닝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중년 남성이 입기에는 지나치게 화려하고 민망한 차림새였죠. 둘째 태희는 형광 녹색 바탕에 보라색 장미가 그려진 소위 할머니 조끼와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올림머리와 진주 귀걸이가 그 촌스러운 의상과 부조화를 이루며 기괴한 앙상블을 만들어냈습니다. 막내 태주는 샛노란 추리닝 바지를 입었는데 한쪽 바짓단이 걷어 올려져 있어 동네 백수 건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권 침해라고요. 태성이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항변했습니다. 고무줄이 너무 짱짱해서 뱃살이 위아래로 튀어나온 꼴이 영락없는 물방개 같았습니다. 인권? 너희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 너희는 지금부터 내 상속 후보생일 뿐이야. 군대 갔다고 생각해. 훈련병한테 사복 입혀주는 군대 봤냐? 덕배는 휠체어에 비스듬히 기댄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옆에는
최 비서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자, 옷도 갈아입었으니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해야지. 최서방, 읽어. 최 비서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서류를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효도 이행 계약서 및 상속 자격 검증 합의서 제1조. 을자녀들은 가방덕배의 집에 3개월간 거주하며 갑이 지시하는 모든 효도 미션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 기상시간은 매일 새벽 5시다. 아침 식사는 자녀들이 직접 준비하며 메뉴는 갑이 정한다. 배달음식, 외식은 일절 금지한다. 제3조. 벌점 100점이 되면 퇴소 조치하며 상속 자격은 영구 박탈된다. 조항이 하나씩 읽혀 내려갈 때마다 자식들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새벽 5시 기상이라니 평소에는 술 마시고 들어와 잠들 시간인 그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야, 잠깐만. 새벽 5시는 에바지. 우리 보고 잠을 자지 말라는 거야? 싫으면 나가든가. 문은 열려 있다. 덕배가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열린 현관문 틈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들에게는 그 빛이 3천억 원의 유산과 맞바꿀 만큼 달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최 비서는 테이블 위에 빨간 인주와 계약서를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사형 집행장에 놓인 최후의 진술서 같았습니다. 자, 지장 찍어라. 도장은 못 믿겠으니 너희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실하게 박아. 태성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꾹 눌렀습니다. 붉은 인주가 엄지손가락을 타고 모세혈관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는 계약서의 장남 왕태성 이름 옆에 꾹 도장을 찍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한 압력이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기필코 이 돈 받아내고 만다. 받자마자 이 집부터 불질러 버릴 거야. 태성의 눈빛이 이글거렸습니다. 이어 태희와 태준도 지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지문 3개. 그것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핏줄의 증명이 아니라 돈으로 얽히고 설킨 욕망의 혈서였습니다. 좋아. 밥값은 해야지. 따라와. 덕배의 휠체어가 앞장서고 우스꽝스러운 몸빼 차림의 3남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행렬은 평소에는 굳게 잠겨있던 지하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최 비서가 육중한 철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불 켜. 형광등이 깜빡이며 지하실의 풍경을 드러냈습니다. 3남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쓰레기장, 아니 덕배의 50년 역사가 퇴적층처럼 쌓인 박물관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썼던 낡은 테이블, 기름때, 전 업소용 냉장고, 구멍난 육수통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얼마나 두껍게 앉았는지 회색 눈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오늘 안에 여기 있는 거 싹 다 꺼내서 마당에서 분류해. 먼지 한 톨이라도 나오면 오늘 저녁밥은 국물도 없다. 실시. 덕배의 호령과 함께 철문이 닫혔습니다. 3남매는 뽀얀 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내 폐 다 썩겠어. 오빠가 힘쓰는 거 다 해. 나보고 걸레를 빨라고? 내 손톱 젤 내일 한 번에 20만 원짜리야. 3남매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꼴이 마치 진흙탕 싸움을 하는 개들 같았습니다. 그 시각 2층 서재. 덕배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구석구석에 설치된 CCTV가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생중계하고 있었죠. 회장님,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태희 아가씨는 천식 기운도 좀 있는데. 나도.
그 정도 먼지로 안 죽어. 저놈들은 지금껏 너무 깨끗한 공기만 마시고 살았어. 남들이 흘린 피눈물이 섞인 매캐한 공기도 마셔봐야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지. 덕배는 화면 속의 낡은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그저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일지 모르지만 덕배에게는 하나하나가 다 살점 같은 기억들이었습니다. 태준이 태어난 날 샀던 배달 오토바이 헬멧, 태희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팔았던 가게의 간판, 그 모든 것이 저 먼지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서방, 오늘 저녁은 보리밥에 강된장이다. 아주 짭짤하게 끓여. 반찬은 묵은지 하나만 내. 땀 흘린 뒤에 먹는 보리밥이 꿀맛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거스르는 시간 여행이자 그들이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왕덕배의 세계로 진입했습니다. 돈이 아닌 땀이 지배하는 세상.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니,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자식들의 비명과 먼지 구덩이가 만들어내는 아비규환이 한창일 무렵 성북동 저택의 뒷마당 차고지에서는 은밀한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셔터가 내려진 차고 안, 최고급 세단 옆에 세워진 낡은 1톤 트럭 뒤에서 왕덕배 회장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입고 있던 환자복은 벗어 던져졌습니다. 대신 무릎이 다 늘어난 회색 등산 바지와 색이 바랜 체크무늬 남방, 그리고 유행이 20년은 지난 펑퍼짐한 조끼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머리에는 새마을 금고 로고가 박힌 낡은 벙거지 모자를 푹 눌렀었고 발에는 뒤축이 꺾인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영락없는 동네 백수 할아버지 혹은 폐지 줍는 노인의 행색이었습니다. 회장님, 꼭 이렇게까지 입으셔야 합니까?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은데요. 망을 보던 최 비서가 코를 킁킁거리며 물었습니다. 덕배는 조끼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확인하며 킬킬거렸습니다. 이 사람아, 이게 사람 냄새야. 그깟 명품 향수보다 100배는 낫지. 그리고 나 회장 아니야. 지금부터는 김영감이다. 말실수하지 마. 두 노인은 익숙하게 벤츠 대신 구석에 주차된 국산 소형차, 그것도 범퍼가 찌그러진 차에 올랐습니다. 덕배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을 맞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집안을 짓누르던 답답한 공기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속이고 훈육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기가 빨리는 노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숨 쉴 구멍, 진짜 왕덕배로 돌아갈 수 있는 피난처가 절실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동대문 시장 뒷골목, 좁고 복잡한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왕관의 곰탕 1호점이었습니다. 3천억 그룹의 모태가 된 곳이지만 겉모습은 50년 전 개업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허름한 노포였습니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고기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이구, 할아버지 오셨어요? 오늘은 친구분도 같이 오셨네요. 주방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뚝배기를 나르던 20대 청년, 점장 박건우가 반색하며 달려왔습니다. 건우는 이 노인이 자기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두 번 들러서 국물 타박이나 하고 가는, 하지만 어딘가 짠해 보이는 단골 독거노인 김영감으로만 알고 있었죠.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기침하시던 건 좀 나아지셨어요? 여기 국밥 2그릇, 고기 많이 넣어서 드릴게요. 덕배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지만 건우의 관심이 싫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자식놈들은 아버지가 암에 걸렸다는데 유언장부터 찾는데
생판 남인 이 청년은 기침 몇 번 한 걸 기억하고 걱정해 줍니다. 잠시 후 펄펄 끓는 뚝배기가 놓였습니다. 덕배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어붙었던 속이 확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깊고 진하면서도 잡내가 없는 깔끔한 맛. 덕배가 50년 동안 지켜온 그 맛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머리에 보자기를 쓴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이옥분 여사였습니다. 어머, 김 영감님? 오늘도 오셨네? 안 그래도 안 보이면 어쩌나 했는데. 자, 이거 가져가서 드셔. 그녀가 봉지에서 꺼낸 것은 갓 담근 파김치였습니다. 덕배는 짐짓 무심한 척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참, 그 소문 들었어? 이 가게 주인인 왕 회장인가 뭔가 하는 양반 말이야. 시한부 판정을 받아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대. 쯧쯧,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해. 자식 농사 헛지어서 말년이 저렇게 외로운걸. 옥부는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덕배는 뜨끔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에도 훤히 보이는 제 집안 꼴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건우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왕 회장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냄새나는 가게를 아직도 안 없애고 지키고 계시잖아요. 저는 회장님이 돌아가셔도 이 가게 모습 그대로 지킬 거예요. 벽에 묻은 그 으름 하나가 다 역사거든요. 덕배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았습니다. 3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기업의 회장이지만 정작 덕배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바로 이 낡고 초라한 국밥집의 정신이었습니다. 건우는 그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 새끼들도 모르는 내 마음을 이 어린 놈이 알고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덕배는 주머니를 뒤적거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위에 슬그머니 올려놓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회장님, 기분 좀 풀리셨습니까? 풀리긴 개뿔. 건우놈 보니까 속이 더 쓰리다. 내 자식놈들은 지금쯤 지하실에서 먼지 먹고 있을 텐데 생판 남인 놈이 내 속을 더 잘 아니원. 덕배는 투덜거렸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차는 다시 성북동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감의 시간은 끝나고 다시 괴팍한 시한부 회장님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최서방, 오늘 저녁에 애들 밥 줄 때 말이야. 네. 고기 반찬 하나 슬쩍 넣어줘라. 너무 굶기면 도망갈라. 최 비서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덕배는 건우에게서 본 희망과 옥분에게서 받은 위로를 품고 다시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옥분이 준 파김치통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3천억짜리 수표보다 더 든든한 덕배를 지탱해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쾅, 쾅, 쾅. 새벽 4시 50분. 고요하던 성북동 저택에 천지를 개벽하는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알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서 제일 큰 양은 냄비와 국자를 들고 나타난 최 비서의 기상 나팔소리였습니다. 좀비처럼 기어나온 삼남매를 기다리는 건 얼음장 같은 찬물이었습니다. 절약 정신 함양이라는 명목으로 온수가 차단된 것입니다. 덜덜 떨며 마당에 집합한 그들의 패션은 가관이었습니다. 태성은 붉은 꽃무늬 몸빼 바지, 태희는 형광 녹색 조끼, 태주는 무릎 나온 노란 추리닝. 영락 없는 동네 백수 패션이었습니다. 아침 6시 승합차가 서울 제기동 경동시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형형색색의 몸빼 군단이 내리자
새벽 시장의 상인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비린내와 흙냄새가 진동하는 삶의 현장 한복판에 떨어진 재벌 2세들은 마치 불시착한 외계인 같았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이다. 첫째 장남, 배추 하차 작업. 둘째 장녀, 마늘 20kg 까기. 셋째 막내, 시장 배달. 거부하면 상속 자격 박탈이다. 실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성은 트럭 위에서 날아오는 무와 배추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어이, 빨간 바지. 받아요. 공중에서 날아오는 무는 흉기나 다름없었습니다. 태성은 엉거주춤하게 받으려다 무의 가슴을 얻어맞고 나뒹굴었습니다. 덩치만 컸지 힘은 군뱅이네. 지나가던 70대 할머니가 혀를 찾아 태성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골프 근육은 노동 현장에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태희는 시장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마늘 산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아따, 손이 왜 그리 굼떠? 그러다간 밤새도 못 닦아. 옆자리 할머니의 타박에 태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5억 원짜리 그림을 만지던 손으로 고작 5천 원짜리 마늘 껍질을 벗기고 있다니. 독한 마늘 기운에 눈은 맵고 20만 원짜리 젤 네일은 처참하게 깨져나갔습니다. 태주는 더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난 리어카를 끌고 내리막길을 질주하다 생선 좌판을 엎을 뻔해 생선 장수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시장 구석순대 국밥집에 모인 세 남매는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태희가 숟가락을 던지며 못해 먹겠다고 울먹였지만 태성은 대답 대신 국밥에 코를 박고 흡입했습니다. 노동 후의 허기짐은 재벌 2세의 입맛 따위는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 국물, 왜 이렇게 맛있냐? 태성이 눈물을 흘리며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5천 원짜리 국밥이 호텔 스테이크보다 더 달콤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너덜너덜해진 몸으로 귀가한 그들의 손에는 오늘 일당으로 산 고등어 2마리와 시금치 한 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덕배가 그들이 벌어온 꼬깃꼬깃한 3만 5천 원을 챙겨가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이건 내 약값에 보태마. 밥상 차려라. 그날 저녁 태우지 않은 고등어 구이와 슴슴한 시금치 무침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셰프가 만든 화려한 요리는 없었지만 왕관의 식구들은 말없이 밥그릇을 비웠습니다. 밥알 하나하나가 꿀맛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아버지의 짧은 한마디가 그 어떤 포상금보다 값지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덕배의 시나리오에는 아직 더 강력한 미션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새벽 5시 반. 3일째가 되자 좀비처럼 기어나오던 삼남매의 눈빛에 미세한 도끼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식탁 위에 낡은 장부 하나를 던졌습니다. 오늘 미션이다. 동대문 1호점으로 출근해서 일일 매출 1000그릇을 달성해라. 평소 매출이 700그릇이니 너희 밥값으로 300그릇 더 팔라는 소리다. 실패하면 바로 짐 싸서 나가야 할 거다. 1000그릇. 전쟁 선포였습니다. 오전 11시 1호점은 폭풍 전야였습니다. 점장 박건우는 낙하산 알바생들을 데리고 난감해했지만 태성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까짓것 해보자고. 쫓겨나면 끝이야.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해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태성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뚝배기를 날랐고 태희는 쉴 새 없이 계산기를 두드렸으며 태주는 설거지 산에 파묻혔습니다. 비킵니다. 뜨거운 거 가요. 태성은 발이 꼬여 넘어질 뻔하면서도 뚝배기를 사수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왕 부회장이 고개를 숙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피크타임 절정.
주방 바닥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낡은 배수관이 터져 물줄기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으악, 물 샌다. 태준의 비명에 주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손님 300명이 줄을 서 있는데 이대로 문을 닫으면 미션 실패였습니다. 태준이 울상으로 소리쳤습니다. 형, 어떻게 우리 쫓겨나는 거야? 순간 태성의 뇌리에 덕배의 말이 스쳤습니다. 내 돈은 피땀 흘려번 돈이다. 태성은 입고 있던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차가운 물줄기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여기서 끝낼 순 없어. 태준아, 스패너 가져와. 태희 너는 나가서 손님들 잡아둬. 장남의 카리스마가 폭발했습니다. 태성은 온몸으로 물줄기를 막아냈고 태준은 몽키 스패너를 들고 달려들어 녹슨 너트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태희는 홀에서 주방 설비 점검 중이니 기다리시는 분들께 음료수 서비스 쏘겠습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기익, 쿵. 마침내 물줄기가 멈췄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끈끈한 전우회였습니다. 오후 8시 재료 소진, 영업 종료, 건우의 외침과 함께 셔터가 내려갔습니다. 총 판매 1025그릇, 목표 달성입니다. 삼남매는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3천억 상속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성취감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때 덕배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물난리가 난 바닥과 꼴이 말이 아닌 자식들을 보고 짐짓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겨우 턱걸이했구만. 배고프다. 밥이나 먹자. 최 비서가 검은 봉지에서 꺼낸 건 화려한 요리가 아닌 정육점 삼겹살과 소주였습니다. 가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옹기종기 둘러앉은 왕관의 식구들. 지글지글 고기 익는 소리가 가게를 채웠습니다. 덕배는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태성의 밥그릇에 툭 올려주었습니다. 먹어둬라. 내일은 더 힘들 테니까. 태성은 울컥했습니다. 짭짤한 쌈장 맛 사이로 50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투박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맛있다. 제가 먹어본 고기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태희도 태준도 눈물 젖은 삼겹살을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1호점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새 같았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 뒤로 자신들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기적 같은 삼겹살 파티가 있었던 그날 밤 성북동 저택에는 잠깐의 평화가 깃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강제 효도 합숙 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에 어느 정도 적응한 삼남매의 머릿속에서 다시금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전 11시 장녀 태희는 아버지 덕배의 침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거처는 자식이 직접 정돈한다는 계약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투덜거리며 침대 시트를 갈던 그녀의 눈에 협탁 위에 놓인 갈색 약병이 들어왔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라고 적힌 라벨. 아버지가 밤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삼키던 그 약이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에 약병을 집어들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아, 진짜. 바닥에 흩어진 하얀 알약을 주우려던 태희의 코끝에 상큼한 향기가 스쳤습니다. 병원 약 특유의 쓴 냄새가 아닌 아주 익숙한 레몬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아함에 깨진 알약 가루를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시다. 찌릿할 정도로 강한 신맛과 달콤함.
그것은 진통제가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고함량 비타민 C였습니다. 태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같은 시각 장남 태성은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기업 사냥꾼 강영석 대표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습니다. 덕배가 진짜 기부를 해버릴까봐 초조해진 태성은 결국 악마의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강 대표, 방법이 있겠소? 아버지가 유 원장 공증받기 전에 회사를 내 앞으로 돌려놓을 방법 말이오. 강 대표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밀었습니다. 회장님의 심신미약을 증명하십시오. 판단 능력 상실로 몰아가면 경영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회사 지분 20%를 제게 넘기시죠. 태성은 독주를 털어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신의 쓴잔이었습니다. 막내 태주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마트 심부름을 가던 중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혀 골목길로 끌려간 것입니다. 어이, 왕태준 씨. 효도하느라 바쁘시다며? 이번 주말까지 6억 안 가져오면 내 콩팥이랑 아버지 회사 주식까지 싹 다 압류다. 공포에 질린 태주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의 금고, 그 금고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삼남매는 태성의 방에 모여 긴급 회동을 가졌습니다. 태희가 훔쳐온 비타민 알약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태성과 태주는 경악했습니다. 이거야. 아버지가 우릴 속였다는 증거. 태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멀쩡한 몸으로 시한부 행세를 하며 자식들을 가지고 놀았다면 이건 치매나 망상장애로 몰아갈 수 있어. 내일 점심때 터뜨리자. 곰탕에 이 비타민을 왕창 갈아 넣어. 그리고 아버지가 당황하실 때 몰아붙이는 거야. 잔인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 경영권을 빼앗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태성은 빚에 쪼들리는 태준에게 내 편에 서면 빚을 갚아주겠다고 제안했고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르 쾅! 거대한 천둥 소리가 저택을 뒤흔들었습니다. 거실 어둠 속에서 방문 틈으로 이 대화를 엿듣던 최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악당들이, 그것도 핏줄로 이어진 가장 사랑하는 악당들이 왕덕배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내일 점심 식탁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이 충돌하는 피 튀기는 전쟁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점심 식탁.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무거웠습니다. 자식들이 직접 끓인 곰탕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태희가 상냥하게 웃으며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아버지, 드세요. 어제 저희가 끓인 육수 받아온 거예요. 태희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상냥했습니다. 덕배는 휠체어에 앉아 식탁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성은 시선을 피했고 태주는 다리를 덜덜 떨며 물잔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래, 먹자. 너희가 끓인 거라니 맛이나 좀 보자. 덕배가 숟가락을 들자 주방에서 최 비서가 다급하게 나오며 말렸습니다. 회장님, 그 국, 제가 다시 데워오겠습니다. 하지만 태성이 최 비서를 거칠게 막아섰습니다. 최 실장님, 가족끼리 식사하는데 빠지시죠. 덕배는 최 비서를 물리고 국물을 한 숟가락 듬뿍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뽀얀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덕배의 미간이 확 구겨졌습니다. 혀끝을 찌르는 강렬한 신맛, 그리고 뒤이어 올라오는 묘한 달콤함. 그것은 곰탕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이질적인 맛이었습니다. 퇴, 이게 무슨 맛이야? 국이 왜 이렇게 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덕배에게 꽂혔습니다. 태희가 차갑게 웃으며 갈색 약병을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이상하네요. 비타민C는 몸에 좋은 건데 아버지가 매일 드시는 항암제랑 똑같은 맛 아닌가요? 덕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협탁 위에 있어야 할 약병이었습니다. 이게 왜?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덕배에게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연극은 그만하시죠. 암, 시한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를 속이고 지하실에 가둬두고 즐거우셨습니까? 이건 성년의견인 개시 심판 청구서입니다. 멀쩡한 몸으로 시한부 행세를 하며 자식들을 가지고 놀았다면 이건 치매나 망상 장애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분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 시간부로 아버지의 모든 법적 권한은 정지됩니다. 덕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식들이 거짓말을 간파한 것까지는 각오했으나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태성의 서류 봉투 사이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주식 매매 계약서 마이너스 매수자 강영석. 덕배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강영석. 그놈은 회사를 갈기갈기 찢어파는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태성아, 너 이 서류 뭐냐? 내 회사를 그 사기꾼 놈한테 팔아넘기겠다고?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덕배가 벼락같이 고함을 쳤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경영 못하잖아요. 국밥 팔아서 언제까지 버틸 건데? 비싼 값에 팔고 엑시트하는 게 낫지. 태성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이 나쁜 놈의 새끼. 그 순간이었습니다. 덕배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왼쪽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을 쇠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덮쳤습니다. 덕배의 몸이 휠체어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가에는 거품이 보글보글 일었고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맸습니다. 야, 또 연기하신다. 태준이 비꼬았고 태희도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약 가짜인 거 다 아는데 추해요. 하지만 최 비서가 덕배의 맥박을 짚더니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들아, 이건 진짜야. 아버지가 진짜 쓰러지셨다고. 119 불러. 빨리. 쇼크 온 거야. 최 비서의 절박한 고함에 그제야 자식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짓말. 태성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배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훈육이 결국 파국을 불러왔다는 자책감, 그리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식들을 페류나로 만들었다는 절망감이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내가 다 망쳤구나. 덕배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덕배를 실어갔습니다. 환자분 의식 없습니다. 바이탈 불안정합니다. 들것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쏟아진 곰탕 국물과 으깨진 비타민 가루, 그리고 주인을 잃은 휠체어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태성은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위로 붉은 국물이 핏물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짜 연극은 끝났고 그들에게 닥친 것은 진짜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앞.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의 건조한 선고가 사형 판결처럼 내려졌습니다. 태성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 거품을 문 아버지에게 쇼하지 말라고 비아냥거렸던 자신의 목소리가
악몽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때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막내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 나 집에 좀 다녀올게. 병원비 결제하려면 인감 도장이라도 찾아봐야지. 태준은 횡설수설하며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사실 그는 병원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값 6억 원이 급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불명인 지금이 기회였습니다. 금고를 열어 무엇이든 팔아야 했습니다. 태성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나도 간다. 태성은 혹시 모를 진짜 유언장을 확인해야겠다는 본능에 이끌려 동생을 뒤따랐습니다. 1시간 뒤 성북동 저택 서재. 태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벽 금고 다이얼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1947 아버지 생년월일 빅-56 505 창립기념일 빅-56 아 뭐야 도대체 번호가 뭐야. 태준이 울부짖을 때 태성의 눈에 책상 유리 및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새빵살이 시절 막내 태준이 태어나 5 식구가 완성된 날 찍은 사진. 뒷면에는 1983년 12월 25일 우리 가족 완성된 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은 홀린 듯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83만 1225 띠리링 마이너스 찰칵.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미친 듯이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돈, 금괴, 어딨어?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건 차가운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텅 빈 금고 안에는 다 달아빠진 양은 국자 하나, 너덜너덜한 대학 노트 5권, 그리고 누렇게 변한 베네저고리 뿐이었습니다. 3천억 자산가의 금고라고는 믿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유산, 내 6억.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육아 및 창업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10월 장남 태성이가 태어났다. 나는 가진 게 빚뿐인데 이 핏덩이를 어찌 키우나. 미안하다. 하지만 약속하마. 내 손이 닳아 없어져도 너는 왕처럼 키우겠다고. 이 밥에 고깃국 먹이며 왕처럼 떠받들겠다고.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왕처럼 키우겠다. 그래서 이름도 왕태성, 회사도 왕가네였습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자식들을 귀하게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틴 세월이었습니다. 태희가 옆에서 다른 노트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우리 공주님 태희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소리쳤는데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육수를 1000그릇 더 팔아서라도 우리 태희 손에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태희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2005년 막내놈이 사고를 쳐서 합의금을 물어줬다. 사람들이 자식 교육 잘못 시켰다고 욕한다. 맞다. 다 내 죄다. 돈 버느라 바빠서 따뜻한 밥 한 끼 못 먹여서 저놈들이 엇나간 거다. 신이시여 벌은 제가 받을 테니 제발 우리 자식들은 건드리지 마소. 으앙. 아빠. 내가 죽일 놈이야. 태주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금고는 비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3천억보다 값진 아버지의 50년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성은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곰탕 냄새가 밴 낡은 일기장에서 사무치게 그리운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가 괴물이었어. 아버지가 우릴 왕으로 키워주셨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돈자루로만 봤어. 태성은 주머니에서 강영석과 맺으려던 이면 계약서 초안을 꺼내 북북 찢어버렸습니다. 안 팔아. 절대로 안 팔아.
이 회사는 돈이 아니야. 아버지가 피 흘리며 지킨 성이야. 내가 지킬 거야. 세 남매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적 이후 처음으로 맞잡은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국자와 일기장을 챙겨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챙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뉴스 속보가 전광판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속보 왕관의 곰탕 경영 공백, 강영석 대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로비 전광판에는 왕관의 곰탕 로고와 함께 붉은색 하은과 화살표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강영석 대표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현 경영진의 무능을 이유로 경영권 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 강영석은 왕 회장의 유고 상황을 틈타 회사를 팔아넘기려던 부도덕한 세력을 몰아내겠다며 태성을 저격했습니다. 태성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습니다. 저 자식이 내가 자기랑 손잡았던 걸 역이용해서 나를 배신자 프레임으로 씌우다니. 태성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끝났어. 주주들도 다 등을 돌렸을 거야. 아버지가 일구신 회사가 나 때문에 공중분해될 판이야.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태희가 태성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오빠가 싼똥이잖아. 그럼 오빠가 치워야지. 아버지가 일기장에 오빠를 왕처럼 키우겠다고 하셨잖아. 왕이 고작 장사치한테 무릎 꿇을 거야? 태희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철없는 강남 사모님이 아니었습니다. 태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형. 나도 빚 때문에 죽고 싶었지만 아버지 일기장 보고 마음 고쳐먹었어. 우리 아직 안 졌어. 태주는 주머니에서 금고에서 챙겨온 낡은 양은 국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있잖아. 왕관의 곰탕의 뿌리. 이걸 들고 싸우면 돼. 태성은 동생들의 눈에서 결기를 읽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좋아. 해보자. 내일 오전 10시 주총이다. 시간은 하루뿐이야. 태성은 수첩을 꺼내 지시를 내렸습니다. 태희야, 너 갤러리 사모님들 인맥 있지? 그 남편들이 우리 주주들이야. 지금 당장 전화 돌려서 읍소해. 태준아, 너는 지금 당장 1호점으로 가서 박건우 점장을 만나. 전국의 가맹점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건 그 사람뿐이다. 가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도와달라고 해. 걱정 마. 내가 싹 다 모아올게. 태준이 병원을 뛰쳐나갔고 태희도 비장하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태성은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장치에 둘러싸인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전쟁터로 나가요. 아버지가 맨손으로 지켜오신 성, 이제 제가 지키러 갑니다. 태성은 품에서 낡은 베넷 저고리를 꺼내 아버지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회장님. 그때 태성이 잡고 있던 덕배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갔다 와라는 무언의 신호 같았습니다. 그 시각 동대문 1호점. 태주는 박건우 점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점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강영석이 회사를 먹으면 이 가게부터 없앤다고 했어요. 돈 안 되는 낡은 가게라고 밀어버린대요. 건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덕배의 혼이 담긴 이 가게를 없앤다니. 알겠습니다. 건우가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전국의 점주님들 단톡방에 비상 소집 걸겠습니다. 내일 아침 본사 앞으로 육수 트럭 다 끌고 오시라고 전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여의도 본사 앞
승리를 확신하며 차에서 내리던 강영석 대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부앙. 거대한 굉음과 함께 왕관의 곰탕 로고가 박힌 냉동 탑차 수십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진해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 속 기병대처럼 본사 정문을 가로막은 트럭 부대. 운전석에서 내린 건장한 점주들의 손에는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 회장님 피땀 어린 회사, 투기꾼에게 넘길 수 없다. 선두에 선 태중과 건우가 확성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점주들은 끝까지 싸울 겁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뒤이어 태희가 이끄는 사모님 부대가 도착해 주주 남편들의 등짝을 때리며 주총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복병들의 강 대표가 당황하는 사이 회전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태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낡은 양은 국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이 국자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저는 이 국자를 걸고 당신과 싸울 겁니다. 돈으로 산 위임장이 이길지 50년의 진심이 이길지 어디 한번 붙어봅시다. 산막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거짓말쟁이 시한부 아버지의 연극은 끝났고 진짜 상속자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의도 본사 대강당은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단상 왼쪽에는 강영석 대표와 변호인단이, 오른쪽에는 낡은 국자를 든 태성과 남매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용병과 낡은 농기구를 든 의병의 싸움 같았습니다. 강영석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감성은 기업을 살리지 못합니다. 왕태성 부회장은 며칠 전까지 저에게 회사를 팔아넘기려 했던 인물입니다. 무능하고 부도덕한 오너 일가에게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에 비난은 뼈아팠습니다. 태성이 단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지에 싼 양은 국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강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회사의 고열을 빨아먹는 기생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국자로 육수를 푸실 때 저는 명품을 사고 골프를 쳤습니다. 태성은 국자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치는 주가 그래프가 아니라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점주님들과 따뜻한 국밥 한 그릇에 위로받는 서민들의 땀방울 속에 있다는 것을요. 뿌리를 자르면 나무는 죽습니다. 저는 못난 아들이지만 아버지가 심은 이 나무가 뽑히는 것만은 막고 싶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호소에 장내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점주들의 함성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고 객석에서는 태희가 포섭한 사모님들이 남편들을 압박했습니다.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예측 불허의 박빙. 다급해진 강 대표가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잠깐, 왕덕배 회장이 뇌사 상태라는 소식입니다. 선장 없는 배는 침몰합니다. 지금 당장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야 합니다. 뇌사라는 단어에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대강당 문이 벼락같이 열리며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뇌사라고 짓거려. 휠체어를 타고 링거대를 꽂은 채였지만 눈빛만은 형형한 왕덕배 회장이었습니다. 뒤에는 땀범벅이 된 최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성이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덕배는 태성의 손에 들린 찌그러진 국자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못난 놈. 국자는 국 끓일 때나 쓰는 거지 싸움 박질할 때 쓰는 게 아니다. 덕배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내가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이놈들에게 아주 매운맛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놈들이 끓인 곰탕을 먹어봤는데 아주 짜더군요.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근데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이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간을 맞춘 국밥이었으니까요. 강 대표 말대로 저는 늙고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미래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실패하고 깨지면서도 국자 하나 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 자식들의 땀방울 속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덕배가 90도로 허리를 숙이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 회장님 믿습니다.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스크린에 붉은색 부결 글자가 뜨는 순간 태성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강영석은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쳤습니다. 낡은 국자가 최첨단 자본을 이긴 것입니다. 덕배는 긴장이 풀린 듯 휠체어에 주저앉으며 태성에게 말했습니다. 배고프다. 1호점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이번엔 간 좀 잘 맞춰라. 태성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덕배의 휠체어와 태성의 국자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상속 전쟁의 끝, 그리고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2026년 5월의 어느 화창한 주말, 서울 종로의 좁은 골목길은 고소한 곰탕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재개발 논의가 오가던 왕관의 곰탕 1호점은 이제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카운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질끈 묶은 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 바로 왕태희였습니다. 명품 원피스 대신 앞치마를 두른 그녀의 손톱은 짧고 단정했습니다. 주방, 6번 테이블 수육대짜 하나, 고기 많이. 주방 안쪽에서 우렁찬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케이, 고기 많이. 하얀 조리복을 입고 비지땀을 흘리며 가마솥을 젓는 사내, 장남 왕태성이었습니다. 약골 부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팔뚝에는 근육이 붙어 영락없는 베테랑 주방장이었습니다. 그때 배달 다녀왔습니다. 하며 막내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으며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누나, 나 이번 달 월급 받으면 6억 빚 다 갚는다. 드디어 신용 불량 딱지 뗀다고. 태준은 지난 1년 동안 낮에는 배달,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스스로 빚을 청산해가고 있었습니다. 빵 마이너스 가게 앞에 귀여운 파스텔 톤 캠핑카 한 대가 멈췄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멋쟁이 노신사 왕덕배 회장이 내렸습니다. 뒤이어 꽃무늬 원피스를 입은 옥분 여사와 힙한 모자를 쓴 최 비서가 내렸습니다. 장사는 잘 되냐? 국물 맛 변한 거 아니지? 덕배가 짐짓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가장 좋은 자리에 덕배를 모셨습니다. 태성이 썬 수육과 태준이 나른 곰탕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덕배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삼남매는 긴장한 채 아버지의 입만 쳐다보았습니다. 뜸을 들이던 덕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짜지 않네. 간이 딱 맞아. 그 한마디에 삼남매의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그것은 돈과 사랑, 일과 가족 사이의 균형을 찾았다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덕배는 품에서 봉투 3개를 꺼내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산이냐고 묻는 자식들에게 덕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산은 무슨? 왕관의 곰탕 2호점, 3호점, 4호점 점주 임명장이다. 이제 너희 힘으로 가게 하나씩 맡아서 진짜 부자가 되라. 내가 물려주는 건 돈이 아니라 돈 버는 기술이다.
자식들은 임명장을 끌어안고 환호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덕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린 이만 가마. 옥분 씨가 동해바다 보고 싶다네. 덕배는 캠핑카에 오르기 전 땀 흘리며 웃고 있는 자식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꿈꿔왔던 진짜 성공의 풍경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최 비서의 물음에 덕배는 손을 흔들며 답했습니다. 행복이라. 그래, 곰탕 국물처럼 뜨끈하니 아주 좋구만. 캠핑카가 멀어지자 삼남매는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아버지. 5월의 햇살 아래 3천억 원보다 더 값진 가족이라는 보물을 찾은 그들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다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왕관의 곰탕입니다. 진국 드시러 오셨죠? 그래요. 인생은 곰탕입니다. 오래 끓일수록, 정성을 다할수록, 그리고 함께 나눌수록 깊은 맛이 나는 진국 같은 것. 왕덕배와 그의 아이들은 이제야 비로소 그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